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일 사상 최대 방산 호황이 드러난다. 2. 한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3. 중국은 비판받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역사상 최대의 방산시장 호황이 계속되면서 국내 대표 방산 5사의 수주 잔고만 무려 100조 원을 넘긴 건데요. 이 덕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인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행복한 세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앞으로 유럽,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 호주까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판매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새로운 군수창고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를 홀린 방법, 그 숨겨진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개 방산 멈체의 수주 잔액이 101조 2160억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반열에 오른 K9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 시장 정복에 나선 K, 이 흑표의 제작사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회, LIG 넥스원 모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였던 지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공중과 감시 정찰, 유도 무기 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국방 예산 증액에 돌입하면서 이런 수출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0조 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동남아, 호주, 유럽, 중동 등 6대주의 모든 영역으로 방산시장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매는 폐쇄성 강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북미 지역까지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액을 기록하면서 무기 판매뿐 아니라 기술력 제공매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지혜 최무수 협력사로 등극하면서 F-16의 수명 면장과 성능을 개선하는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전투기 시장 및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담장 KF-21만 봐도 아직 양산 단계 매조차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FA-52 경공격기 시장 독점에 나서면서 덩달마 대한민국 공중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진 먹입니다. 심지어 T-50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도입 유력 기종으로 초미의 관심사에 올랐는데요. 만약 예상대로 미군에서 T-50을 도입한다면 소총한 자료까지 미국에 지원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역으로 현대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이처럼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시기가 완벽하게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가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인데요. 미중 갈등은 하루가 다르게 막화하고 있고 중동의 갈등은 다시 한번 지구 최대의 화약고에 물을 땡기고 있습니다. 마치 빅사이클이 돌아간 듯 오랜 평화 체제를 끝내고 전 세계가 경쟁적인 군비 확충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너도 나도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바람에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평화를 겪으면서 기존 방산국들의 생산 역량이 처참할 정도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무기체계라는 건 말 그대로 먹소리가 나게 비싼 게 대부분이지만 쓰이지 않았을 때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는 쓸 일도 없는데 아까운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 위에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늘 북한이라는 명확한 형태로 적성국이 존재했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군비 증강과 기술 축적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 결실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자주포를 예로 들자면 냉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PZH-2000의 양산을 미루거나 취소했고 이 때문에 제조 단가가 비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PZH-2000을 보유하거나 운용 중인 나라는 생산국민 독일이 153문, 이탈리아가 70문, 네덜란드가 39문,
그리스가 23문에 불과한데요. 전 세계의 고작 286문이 전부인 셈입니다. 미 PZH-2000의 최대 경쟁자가 대한민국의 K9자주포라는 걸 생각하면 무수한 수준의 물량인데요. 당장 폴란드가 도입 예정인 K9 물량만 따져도 PZH-2000 전체 물량의 2.3배가 넘는 670문입니다. 이러니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독점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명국조차도 결국 AS90의 차기형 개발을 포기하고 K9A2를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참여시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구 절벽에 맞서 가장 선진화된 미래 강군을 지향하고 있는 영국군 임장에서 스스로 최첨단 자주포를 개발하느니 K9A2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도 작중묘한 요소인데요. 밀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일감이 몰리면 대한민국도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이는 사실 기호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딱 지금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국내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대급 수주 잔고를 달성하면서 올해 2023년 상반기부터 생산 라인 증설과 추가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폴란드 긴급분 조기 납품인데요. 이는 결국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압도적인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강점은 단순히 빠른 납기와 물량 공급이 원활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기체계의 개발부터 생산, 운용까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무기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625전쟁이라는 전면전 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태생적 특징으로 인해 대규모 전투에 대한 대비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면전 공포에 있어 강한 무기를 선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점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대규모 전투 능력은 이미 실전에서 상당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 장막력이 높은 K9의 사례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K9의 튀르키예 도입 버전인 T155가 활약한 시리아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시리마 이들립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마 정부군과 T155로 무장한 튀르키예군이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전투를 벌였는데요. 당시 튀르키예군은 T155와 무인 정찰기를 조합한 정밀 포격으로 시리마 정부군을 공격했고 T55, T62, T72 주력전차와 BMP 장갑차, 판치르 대공포, 2S 122mm 자주포, 2S 352mm 자주포 등 100여 대의 장비와 22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국경 분쟁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고산지대의 포격전에서 K9 바즈라티크를 운용 중인 인도군은 중국 PLZ-05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파키스탄군을 압도했고 인도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오죽하면 전후 처참한 뻥 스펙에 질린 파키스탄에서 중국산 무기체계를 손절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러시아, 중국제 무기에 된동당한 나라 중에서 미국과 3위가 서먹한 나라들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회원국이 아님에도 무기체계의 규격은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덕에 미국, 유럽 무기체계와 호환성이 높고 부품 간의 범용성이 높습니다. 뮤사시 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지 보수가 쉽다는 건데요. 이 덕에 자유진영의 완벽한 적 북민 러시아, 중국, 또한 시리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세계 모든 방산시장에서 환명받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토 입문용으로나 전용으로나 모두 사용하기 좋다는 건데요. 게다가 장기 응모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기술 미전, 산업 협력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군사 기술 제공에 신경질적일 정도로 민감하게 구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를 두고 기술 유출미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방식은 대한민국 만보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마주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인데요. 중심이 짧고 접선 국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군수공장과 같은 핵심 전략 시설이 대한민국 내에만 몰려있는 건 차라리 이보다는 일종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한데요. 묘사시 후속 지원비나 위험 회피 측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밀단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추가 개량형까지 면달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검증되고 익숙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는 곧 군사적 동맹관계 형성의 밑바탕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과거 F-5 프리덤 파이터를 전 세계 우방국에 뚫리다시피 제공했는데요.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산 수입국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조건이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한국 무기체계는 1970년대 씨앗을 1980년대부터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발전해왔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의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무인 항공기, 로봇, 스텔스 무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국방산업이 발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만 해도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전략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북한 대비 30%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고작 50년 만에 우리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었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 축을 담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이 괴로운 저울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으로 폭발할 미중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키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이 유화책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당한 강경책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중국이 아무리 잘 나가는 척 해봐야 대한민국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중국이 이제는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은 아예 서해에 직접적인 무력 투사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대립에 끼어들면 대한민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두 초거대 국가 사이에 낀 새우꼴밖에 되지 못할 텐데요. 양안 전쟁의 참전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에는 감히 중국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강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때마침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이 전력화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만영에 맞선 대한민국의 역대급 해상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상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서해 북부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함정 훈련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 채 중국이 자국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걸로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영해임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황해와 겹쳐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중국의 바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자행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대부분의 군사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 금지 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실탄 사격 훈련,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 부르는 랴오퉁반도, 다레난과 산동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의 해양 전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해역은 NLL에서 고작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인데요.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접근을 삼가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020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왔습니다. 020은 한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의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1990년대까지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구식 함정들이 대거 퇴역하고 2010년
중국의 대양해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된 함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 공이형을 생산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가 불러온 가난에 태를 벗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한편에선 대양해군을 꿈꾸며 초대형, 초고가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연안 방어에 대한 예상 감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공이형은 고작 4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25억 정도의 적은 가격에 필요 최소한의 무장만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에 탄생한 일종의 땜빵형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소형 함정인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서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공이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에서 2위를 다들 만큼 많은 인구를 보유한 탓인지 장병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중국 무기체계의 운영 방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을 대상으로 고기 분쇄기를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런 기조는 해군 전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이형을 봐도 대단히 공격적인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적 함정에 화력을 쏟아붓고 그대로 장렬히 상하하라는 수준인데요. 우선 공이형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AK-630입니다. AK-630은 분당 4,000에서 5,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65구경 유결게들린 근접 무기체계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동부권을 대표하는 사이즈로 자리 잡았는데요. 공이형은 함수 전면부에 탑재된 AK-630을 이용해 기본적인 대공, 외함, 대수상 작전을 전부 수행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빈약한 무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무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22형 한미를 보면 독특한 사각형 구조물 2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공이형의 주무장인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공이형은 바로 이 미사일 발사관 때문에 대한민국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공이형에 4발씩 총 8발 탑재할 수 있는 1800이 대한미사일은 사거리가 120에서 180km에 육박합니다. 앞서 중국 해군의 실탄 사격 훈련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왜 위험한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NLL 이북에서도 서해 5도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이형은 단 2발이긴 하지만 홍려호 초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KH-55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순항미사일은 초기형도 사거리가 600km에 다릅니다. 심지어 후기 개량형인 HN3의 경우 사거리만 무려 3000km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홍려호 미사일 계열이 마하 0.7에서 0.9의 느린 속도인데다가 공이형에서 발사하는 경우 함정의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복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이형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알고도 중국 앞바다에서 하는 훈련이 무력 도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로 초강수를 둔 데에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 훈련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어린애 억지 쓰기 수준의 도발이라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약 대한민국이 양안 전쟁에서 미국 측에 힘을 실기라도 한다면 거리낄 것 없이 서해 무력 투사를 단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중국을 위해 매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초 6번 함인 포항항까지 해군 인도가 완료된 대한민국 해역 함대의 주력 FFX 배치 2입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 배치 2는 2023년 올해 7번 함인 청안함, 8번 함인 춘천함까지 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 배치 2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방어 전략이 한 차원 진일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 배치 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에 상당한 크기로 함정은 호위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공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공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km로 적 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요시 적 함선에 직접 투사할 수도 있는 함대함 미사일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020 미사일 고속정이 대한민국 함정을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막아내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위력의 반격까지 가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또한 기존 FFX 배치 1 인천급 호위함이 윈백 16RAM을 탑재해서 미사일 사격에 각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FFX 배치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이 탑재되었다는 게 특기할 만한데요. 2017년 개발된 해룡은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베일에 쌓인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만큼 최소 속도 마하 0.95 이상, 사거리 180에서 25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성 대함 미사일에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제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추가하면서 클러스터 탄으로 개량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해룡은 바로 그 집속탄의 일종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에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 기지, 유도탄 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들 완전히 박살내기에 용이합니다. 중국이 어떤 도발을 일삼아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건데요. 중국처럼 소위 물량발로 전력을 구성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압도적인 화력의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FFX 사업은 배치 2에 이어 FFX 배치 3, FFX 배치 4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일본 함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인 FFX 배치 3은 길이 129m의 경하, 배수량만 3,600톤에 달하는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배수량만으론 구축함과 호위함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게다가 FFX 배치 3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최대 4,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나 하더라도 FFX 배치 3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FFX 배치 3의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배치 4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하 배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배치 3 건조 예정이 6척, FFX 배치 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호위함은 연안부터 원해까지 모든 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창끝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함정인데요. 부디 하루빨리 적성국의 패스기를 혼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매가 더욱 매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의 MIT는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MI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 미국 내 반도체 발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시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이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5개 주주에서 23개,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에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건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칩 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NY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아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Y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의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NY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을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없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둥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에서 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률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식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루머스, 나인투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의 5에서 1%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토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EUV 극자에선 노광 장비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뽑힐 열세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율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도로 연구 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의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총이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울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울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경우 TSMC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